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8일 정오를 넘어서 20분이 지났습니다. 요사이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이 자매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을 하고 그리고 대남 무력 도발을 하고 있고 더구나 외교 공관에 해당하는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리고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죠. 이렇게 해도 정경두 그리고 문재인 한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고 한 사람은 국방장관인데 이 두 사람이 국민 앞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나서서 화를 내든지 해명을 하든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부하들 시켜서 애매모호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무슨 약점이 잡혔구나 하고 의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요 의무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군 통수권자가 간첩인지 공산주의자인지 반역자인지 그리고 무슨 공모자인지를 의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치 관계에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간첩이면은 그 나라는 끝장이 남는 겁니다. 약점 잡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본격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많은 공안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 경찰, 검찰, 공안부 특히 공안부 검사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김대중 씨는 햇볕정책의 말하자면 창시자인 오늘날 이런 남북관계를 만드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확실히 약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 객관적 사실입니다. 뭐냐 2000년 6월 평양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요구를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 마쿠에서 교섭을 주도한 사람이 박지원 씨인데 박지원 씨가 어제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 마쿠 거래에서 합의된 게 뭐냐 북한에 5억 달러의 금품을 보낸다. 4억 5천만 달러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품 그걸 어디로 보내느냐 북한의 공식 무슨 정부 계좌 정권 계좌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누굴 시켜서 보냈느냐 몰래 보낸 것도 아니고요. 국정원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국정원을. 당시에 국정원장이 누구냐 임동원 씨였어요. 근데 임동원 씨 이자가 어제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4억 5천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김정일이가 이 순간 김대중 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거죠. 그 사실이 만약 리얼타임에 폭로가 되었더라면 김대중 대통령 하야했을 겁니다. 탄핵당하든지 하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임기 말에 월간조선의 특종으로부터 비롯된 대북 송금 사건이 폭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 받고 약점 잡은 겁니다. 김정일이가 돈 받는 것은 그게 무슨 뭐 처벌 대상이겠어요? 오히려 자랑이겠죠. 조공을 바쳤다. 돈 주고 약점 잡힌 사람이 김대중 씨입니다. 약점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공산당은 약점 잡으면 철저하게 빼먹습니다. 돈 한 푼 받아가지고 우연찮게 북한 공작원 돈 받아가지고 평생을 종로로 다다가 폐가 망신당한 사람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공산주의자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그동안에 2000년,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착취해 먹었느냐 하는 것은 통계가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약점 잡은 겁니다. 돈 받고 약점 잡은 겁니다. 돈 먹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돈 먹은 사람이 약점 잡히죠? 아니죠. 김정일이는 돈 받고 김대중 씨의 약점을 잡았고 그 약점 잡은 것이 6.15 선언에 반영이 되는 거죠. 6.15 선언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완전히 우리의 자유통일 원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측의 연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 그것은 적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내용도 다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이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을 하자. 균형 맞추자. 즉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를 북한에 퍼줘 가지고 북한이 남한처럼 살 수 있을 때까지 북한에 퍼주자. 요게 다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김정일에게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거기에는 핵 폐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핵이 빠져 있는 게 6.15 선언이었습니다. 그 6.15 선언이 14선언을 낳고 14선언이 4.27 선언을 낳고 즉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된 것은 김대중 씨가 김정일에게 약점 잡혀하고 관계가 있죠. 더구나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건 제가 쓴 기사, 제가 특종한 기사 월간 조선에 실려 있습니다. 평양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김정일이가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 돈 들어올 때까지 평양에 오지 마라 이래버립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해외 비자금 계좌로 마카오에 있는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낼 때 계좌 번호를 잘못 써가지고 1억 달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수금이 제대로 안 됐다고 평양회담 일정을 변경한 자가 김정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김정일 앞에 가가지고 김대중 씨가 국가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게 김정일에게 약점 잡힌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었다. 뭐 그렇게 보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무현은 약점이 안 잡혔느냐? 하여튼 북한 사람하고 만나면은 약점 잡힐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절대로 북한에 혼자서 여행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는 단체로 여행하고 호텔에서 잘 때도 혼자 자면은 북한의 미인계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인계에 걸린다. 여기 뭐 종교인들이 북한에 갔다가 돌아와서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다. 그러면 미인계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2007년 10월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회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퇴임을 한 7개월 7개월도 아니네요. 한 6개월 앞둔 사람이 왜 만나러 갑니까?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만나러 가겠느냐? 바로 노무현 주변 세력이 이미 정권이 야당 쪽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대못을 받기 위해서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뺄 수 없는 대못을 대한민국 심장에 받기 위해서 노무현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14선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14선언 그 회의록이 바로 노무현의 약점이 된 거죠. 그 회의록 김정일과 노무현이 나눈 대화록이 박근혜 정부 때 공개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종하는 자세가. 노무현이 이렇게 김정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핵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미국과 싸워왔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꺼림칙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씨는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을까? 이것은 확인된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걸 약점이란 개념을 우리가 돈 문제나 무슨 여자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마 이걸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 말을 믿고 영변 핵시설 폐기하면은 대북 제재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갔더니 회담장에 앉아서 보니까 미국의 태도가 그게 아니더라. 나는 문재인에게 속았다. 김정은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속아서 기차 타고 3일 동안 가서 개선 장군처럼 돌아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 돌아와서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전해준 정보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사항도 끼워가지고 전달했고 그것을 믿은 김정은이가 오히려 함정에 빠져버렸다.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곧 공개될 볼턴의 회고록, 볼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의해서 아마 상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의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게 바로 2018년 초 평창올림픽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하고 있다. 그 사람이 글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용복을 그냥 인간으로서 존경한다고 한다든지 문필가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용복의 사상은 뭐냐?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주의,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김일성주의 지하정당 통역당에 가담을 했다가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전향도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김일성의 손녀 앞에서 이야기한 거, 이것도 약점이죠. 김정일로 보면은 왜 약점이냐? 문재인 씨의 사상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그게 약점이죠. 두고 국내에서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아마 약점이 잡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약점 잡힐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또 약점 잡힐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남쪽 대통령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4.27 2주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담화에서는 4.27 선언 정신은 연대와 협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적과 연대하고 협력하면은 이거는 역적 모의 아닙니까? 그런 말을 왜 뱉어냈습니까? 이게 다 약점입니다. 약점. 그리고 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한국 측이 북한의 석탄을 불법 제재, 다 제재품, 유엔 제재 품목입니다. 북한의 석탄을 한국 측, 뭐 한국 회사, 한국 선박 등이 사주는 데 관계들을 하고 또 기름이 북한의 생명줄은 기름이 한국 정유회사, 한국 선박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또 공중정찰을 하는 우방국의 비행기에 의해서 촬영까지 되는 이런 상황, 이건 완전히 제재를 받고 있는 포위당한 적구를 도와주는 거죠. 여기 관계된 자들은 이거는 국가보안법이나 반역죄나 이걸로 다뤄야 됩니다. 사형하면 무기를 받아야 될 이 사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수사기관이 여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이걸
자유한국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파헤친 적이 있는데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검찰 등이 더구나 국정원 등이 여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사건으로 공식화된 게 별로 없어요.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냐? 작년 7월 6일 유기준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따졌던 기록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입니다. 유기준 의원이 이 위원장을 했는데 이분이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입니다. 이거는 지난 3월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 제재 주의보에 포함된 루니스호를 당국이 조사하고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난해 10월이면 2018년입니다. 10월 해양수산부도 출항 보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 선박은 2017년부터 여천, 울산 등 우리나라 항구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16만 5천 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루니스호는 출항할 때 싱가포르 또는 베트남 하이퐁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은 실제로 싱가포르 항을 들지 않았다고 싱가포르 정부가 확인한 바가 있고, 마린 트래픽 항적 기록에 따르면은 루니스호가 동중국해, 공해상 등에 머물러 불법 환적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일례 보고서에서 지목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2018년 3월 북한 남포에서 석탄 25,500톤을 실은 후 한국으로 들어오려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되어서 응유 중에 있습니다. 이 석탄을 들어오려던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고 또 돈을 모두 지불했다고도 하는데 또 석탄을 빨리 환적해서 보내라는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 정황인데 상당히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내에 석탄이 반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언론 SBS를 통해 소개되었듯이 한국 유조선이 제3국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환적하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재환적하는 모습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촬영해서 미국과 일본, 우리 정부에까지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석유 제품 환적은 2019년 3월 20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대만 해협 북쪽에서 이루어져 1차적으로는 한국 유조선 A호가 제3국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고 제3국 선박은 북한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환적했다고 합니다. 제가 입수한 일본 초계기 촬영 사진은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환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북한 배에 직접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12번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문재인 정권이 덮어준 거 아닐까요? 덮어주었다는 것은 적군을 위해서 덮어주었다는 거니까 여기에 관계되면 엄청난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도 다 김정은에게는 문재인의 약점입니다. 김정은이 뭐 교묘한 방법으로 그동안에 석탄, 석유 관련 불법 환적에는 문재인 정권이 협조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상으로. 시나리오로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김여정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국민이 부글부글 하는데 왜 화를 내지 않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점 잡혔다는 의심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적장에게,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적장에게 약점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가 퍼져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군입니다. 국군이 국군 통수권자를 믿겠습니까?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고백할 리는 없고, 이것은 언론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의 영역입니다. 기자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리고 검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